뚝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그 불타는 성 안으로 누르하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아타이를 설득하고 나오는 순간 조총 소리가 빵 하고 들리더니 바로 누르하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근데 그 총알이 어느 쪽에서 날아온 거냐면 명군 쪽에서 날아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편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사에서는 이거를 오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살. 잘못된 사살. 또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죽였을 것이다. 이 설이 분분한데 그러나 설이 맞든 틀리든 간에 분명한 거는 누르하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몰살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성량에 대한 극도의 원한을 품었을 개연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나 당시까지의 누르하치는 아직 이성량에게 정면으로, 요즘 애들이 잘 쓰는 말로 맞짱을 뜰 만한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꾹 참습니다. 이성량도 무지하게 미안했겠죠. 오살이든 아니면 일부러 누가 죽였든 간에 누르하치 앞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성량은 누르하치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당시 명나라 황제의 명의의 교역 허가증인 칙서를 30통이나 주었습니다. 한 통씩 주게 되어 있는데 그 30통을 준 거예요. 바로 이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핏값으로 받은 이 칙서, 즉 교역권이 그 이후에 누르하치가 경제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기본이 된 겁니다. 즉 누르하치가 거의 건주 여진 집단의 교역을 독점하다시피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칙서를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누르하치가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군대를 갖다가 키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군대를 키워가지고 주변의 건주의 부족들을 야금야금 정벌하고 또 옆에 있는 다른 해서나 야인 여진 부족들을 야금야금 정벌해 나가니까 명에서도 누르하치를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르하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지방이든지 되려고 하면 뭐 이런 표현은 방송에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끝발이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뭔 얘기냐면 누르하치가 이렇게 성장해 갈 무렵에 조선에서 뭐가 터져요? 임진왜란이 터진 거 아닙니까? 이게 1583년이었는데 그래갖고 자기를 견제해야 할 상당수의 명군들이 조선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군이 없는 상황 속에서 누르하치는 마음 놓고 요 주변 일대의 여진족들을 거의 다 정벌해버리죠.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장차 나중에 청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탁월한 군인이자 상인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 대충 짐작이 가시죠. 칙서 얘기를 들으시니까.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뭐냐면 일본인들의 태도입니다. 아까가 아니라 어저께죠. 지난번에 이 도요밤길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죠. 도요밤길은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만주 침략을 옹호하는 인물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봐라. 누르하치가 명나라의 감시를 피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게 된 거는 임진왜란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그 임진왜란은 누가 일으켰느냐? 우리 일본이 일으켰다. 그러면 결국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명나라는 조선에다가 한눈을 팔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건국할 기반을 만들었으니까 청나라 건국의 최대 공로자는 누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라고 하는 희한한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논리를 끌어다가 20세기 들어서는 만주 침략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누르하치는 만주 지역의 패자로 성장하고 있었고 명나라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새끼 호랑이가 아니라 완전한 범이 된 거죠. 자, 이러고 나서 1608년에 조선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광해군이 국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광해군이 즉위를 했어요. 즉위를 하니까 당장 북방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식이 온통 다 뭐냐면
누르하치에 관한 것뿐입니다. 사신으로 명나라 조정을 다녀오던 자든 의주 부윤으로부터 올라오는 장계든 아니면 함경도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든 온통 다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 집단의 세력이 심상치가 않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이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외란이 끝나서 10년밖에 안 된 상황 속에 겨우 한숨 돌렸다 싶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늑대를 피하고 나니까 이제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죠. 거기에다가 명나라 사신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광해군을 만난 자리에서. 전하께서 누르하치를 얕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뭔 얘기냐? 일본군과 싸울 때는 도망치면 목숨은 구할 수 있지만 누르하치 군대에게는 도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묻죠. 왜 그러냐? 누르하치가 이렇게 순식간에 클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적인 능력에다가 명나라의 한눈 팔기도 있었지만 이 여진족 집단이 갖고 있는 기마술이라든가 기동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누르하치 집단의 기마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철기라고 부릅니다. 철기. 강철 같은 기마대라는 뜻이죠.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과 창과 조총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짓밟아버리는 정책. 자, 중국사 사료에는 나오지 않고 조선의 선조실록에서 선조가 회고하는 대목이 있어요. 명군 장수에게 들었던 누르하치가 만주 지역의 성을 공략하는 방식이 선조의 회고담으로 나옵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자, 벌판에 만주 지역에 이런 성이 커다랗게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 누르하치가 이 명나라의 성을 공략할 때는 반드시 어떤 작전을 취하냐면 미리 간첩을 들여보내서 이 성의 병력이 얼마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 성의 병력보다 항상 3배의 병력을 동원을 한답니다. 동원을 하고 보통 이제 아마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성을 공략할 때 보면은 막 여기다가 사다리를 걸치고 막 기어 올라가고 막 활을 쏘고 총을 쏘면 위에서는 어떡합니까? 돌로 막 내려치고 끓는 물을 끓여가지고 막 붓고 그러죠? 그리고 막 한참 영화에 보면은 사다리 타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위에서 확 밀어버리면